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놓치지 말고 꽉 잡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웠다가 지금 이제 따뜻한 여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봄은 이제 건너뛰고 이런 환절기 상당히 좀 감기 걸리기 쉽죠. 좀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상승장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이냐, 재테크를 해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오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지금 뭐 급속도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난해 11월 저점 찍고 2월 거래량 지금 급증하고 있다. 자, 보세요. 2022년 11월이 761건이에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리 향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11월 달 761세대, 12월 달에 1000세대, 1001 가구, 그 다음에 1월 달에 1161 가구. 자, 그런데 2월 달이 지금 오늘 3월 20일이거든요.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2301건. 자, 1월 달에 1161건이었는데 2301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오늘 20일이니까 10일 정도 더 남았잖아요. 3월이. 그렇기 때문에 10일 정도 지나면은, 한 2,400건에서 2,500건 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시장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지금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줄까요? 왜 거래량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파는 사람이 적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파는 사람이 적다면 가격은 오르겠지만 파는 사람이 적으니까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고 가격은 오르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파는 사람은 많아. 근데 사는 사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거래량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가격은 떨어지지만 안 늘어나죠. 그렇다면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의미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악재가 생기니까 판다. 사는 사람은 없어. 근데 산다는 의미는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호재와 악재가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것 같죠. 호재와 악재가 같이 섞여 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언제 늘어나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가 시장이 뭔가 바뀌는 그런 시기, 이런 시기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가 좋아질 때, 또 좋다가 안 좋아질 때.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게, 시장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결국은 예전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나 반대로 더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금은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더 떨어졌습니까? 지난해보다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면서 매매가도 올려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향후에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전세가예요.
이 전세가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세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졌던 시기가 작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전세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4,219건, 4,219건이 거래가 됐다. 그래서 3월 달은 지금 그런데 2월 달에 서울 전세 거래량은 11,829건이에요. 그래서 평년 수준을 거의 이제 회복했다. 2022년 3월 달 보면 12,694건이거든요. 이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거의 평년 수준으로 거의 지금 다가왔다. 전세 거래량이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세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 그 대신 이제 전세 거래량이 대부분 가장 높았던 전고점보다는 당연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전세 거래량 증가는 이 역전세 해소의 특효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한번 보시죠.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전세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계약을 하게 되면은 물량이 줄어드는 거 맞죠? 근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없게 되면은 시장에 물량이 없게 되면 전세값은 올라가는 거죠. 전세값은. 전세값이 오르면은 매매 수요가 증가하겠죠.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은 매매하고 갭 차이가 줄어들면은 전세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매매로 사자. 이렇게 돼서 매매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매매 수요 증가는 거래량 증가 요인, 매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래량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래량 증가 요인과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전세 거래량도 2월 들어와서 지금 유의미한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 다들 아시죠? 우리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살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쌌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높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이자를 내기가 상당히 버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부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것도 바뀌고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4%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앞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도 이 월세를 내고 사는 거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는 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는데 훨씬 더 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싸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 3분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올 하반기 되면은. 그래서 이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월세 선호 현상, 그래서 실제로 전세가 없어지는 이런 얘기도 뭐 어떤 분들은 하지만 사실 시장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은행에 압력을 넣죠. 예, 지금 계속 압력을 넣기 때문에 시장 금리 하락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이것도 계속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라는 건 뭐 명확한 방향성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월세로 살까 전세로 살까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 같아도 전세로 사는 게 낫죠. 내가 집을 장만을 못할 바에는 전세로 사는 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월세는 매달 나가니까 결국은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싶었지만은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가 세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을 했다. 이제는 전세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의 방향이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죠.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리고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 파산 위기로 지금 물론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샀죠. 대신 사들여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스위스 제1은행이 샀어요. 그래서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준 의장이 예측을 전혀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지난해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이 급격하게 지난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막 0.75%씩 4차례나 올리고 0.5%, 기본이 0.5, 0.75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 후유증은 결국 올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지난해 분명히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연준의 금리는 이제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이제는 빅스텝도 아닙니다. 이제 베이비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금리 동결에 이제 무게를 두고요. 이제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는 갈 것이다. 이건 거의 확실하게 지금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미국 기준금리 언제 제가 인하한다고 얘기를 드렸냐면은 올 4분기, 올 하반기죠. 그러니까 4분기, 올 하반기가 한 10월, 11월, 12월 요 사이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를 제가 언제 얘기했죠? 2분기부터 논의가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분기면 4, 5, 6이죠. 두고 보시자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이제 인상이 아닌 인하로 이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시장이 마치 그 하락을 해야 속이 풀린다는 듯이 이렇게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연 남는 게 뭘까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이 시원합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물론 서민들이 집을 못 사니까 떨어뜨려서 집을 사줘야 된다는 데는 그거는 사족에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해요. 하지만 그냥 무책임하게 집값이 그냥 막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잖아요. 우리 경제도 그렇고 집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무주택자들도 어떻게든지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뭔가 정부에서도 지원을 강하게 해주고 정말 혜택을 줘서 집을 사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똑같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혜택을 더 많이 줘요. 미국은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세금을 내니까 세금 여러 가지. 우리도 집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된다. 그러려면 혜택을 상당히 좀 많이 줘야 되겠죠. 무주택자한테는. 자, 부디의 재테크 조언입니다.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평생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채권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재테크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하락을 얘기하는 분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평생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부동산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에 써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공급이 무조건 많다고 전체 우리나라 공급이 내년에 엄청나게 많아? 내년은 뭐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 지역 내가 투자할 만한 그 지역의 공급이 얼마나 되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적은 데는 무조건 뭐 어떻게 된다?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 적은 데를 노려야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는 베팅해야 됩니다.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의 부양 정책이에요. 어떻게든지 공급을 빠른 시간에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세권 한강변. 제가 뭐 예전부터, 10년도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역세권 한강변은 앞으로 향후 이 서울의 가장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심축이 안 됐으니까 축이 되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3월 23일 무료 세미나, 특별 무료 세미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강의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재개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이익이 날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재개발에. 근데 실제하고 이론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 꼭 기억들 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자기 소개서를 보내지 않는다. 기회는 자기 소개서를 보내지 않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기회는 오는지 모르게 와요.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많이 겪었지만은 기회는 나중에 지나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기회가 왔었네. 사람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평생. 최소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찾고 계십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